안녕하십니까. 강북청소에 수학 가르치고 있는 박성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되게 긴 시간 힘드시죠? 예, 그래서 최대한 좀 컴팩트하게 좀 빨리 드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제 학부모님들 모시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고3 학부모님들이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학습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 역대 수능 등급컵인데, 이거는 뭐 학부모님들 많이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볼 텐데, 뭐 요즘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그 1등급하고요. 일단 올해 수능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올해 수능의 미적분 1등급 것이 85점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6, 66, 54 이렇게 이제 EBS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볍게 점수 분포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잠시만요. 우리 학생들이 보는 수능 시험에서 총 이제 2점, 3점, 4점짜리가 있는데, 자, 2점하고 3점짜리 문항이 총 몇 문항이 있냐면 17문항이 있습니다. 17문항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의 점수 배점이 48점이 되고요. 그리고 4점짜리 문항이 13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총 52점이 돼서 이렇게 이제 100점을 만드는 구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야 원래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뭐 1등급은 좀 제가 좀 제외를 하고 보게 되면은 뭐 2등급, 3등급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2, 3점짜리를 다 맞는다라는 전제하에 4점짜리를 13문제 중에 한 8문제에서 9문제 정도를 이제 맞추게 되면은 우리가 2등급 컷 정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1년 동안 학생들이 수능 대비를 했었을 때 그렇게 불가능한 점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2등급이 11%에서 이제 끊기게 돼요. 상위 11%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2등급까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좀 돌아오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조금 이제 학부모님들 좀 민감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게 뭐냐면 재수생하고 그 다음에 고3의 역대 수능 수학 등급의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경우는 이제 예전 시절에 가형 나형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빼놓고라도 자, 재작년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보시면요, 누적 분포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3등급 컷까지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3등급까지는 재수생의 41.7%,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5%가 이제 3등급 안에 들어왔는데,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재수반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고3 학생들도 가르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이제 품었던 의문, 그리고 답을 찾고자 했던 게 어떤 거냐면,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고3 학생들과 재수하는 친구들의 수능 등급의 분포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고 해봤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으로 뭐 재수하는 친구들이 2년째 해오니까 수능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3월달 아니면 2월달부터 이제 고3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재수반이 저희가 1월부터 개강을 하고 정규반이 이제 2월 중순부터 개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처음에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을 만났을 때는 고3 학생들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중간치를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상위권 뭐 1등급이 아니고요. 한 중간치, 평균적으로 내신 한 2, 3등급 정도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고3 학생들이 재수생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3 학생들의 성적 분포라던가 아니면은 학습량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제가 예를 이제 1월 달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곡선이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게 돼요. 근데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 실력은 이 정도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학습량이 어떻게 되냐면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학습량, 그리고 성적 분포를 그리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이런 이제 그 성적 분포들을 보이게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요소들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제가 그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자주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따로 개인적으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도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 당연한 얘기입니다. 수능과 내신은 달라요.
수능과 내신은 다른데 제가 이거 학생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맨 처음에 이제 겨울 방학이 되고 그리고 수능을 대비해야 되는 현실적으로 이제 수능을 대비해야 되는 12월 말 1월 초가 되면요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부푼 포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아마 이제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서점에 가서 기출 문제집을 사겠다라고 할 거예요. 뭐 자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기출 문제집을 사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문제를 풀 겁니다. 열심히 문제를 풀어요. 그럼 그게 왜 잘못된 거냐?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신은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초반에 내신을 좀 하긴 했지만 그 학원에 처음 들어와서 내신 하긴 했지만요. 여러 어머니들이 이제 가만히 보시면 내신 시험 대비는요. 일단 학원에서 문제를 던져줍니다. 100문제고 200문제고 300문제고 매주 엄청난 양의 문제를 던져줘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거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신을 한 3주 정도 대비를 한다라고 쳤었을 때 우리 학생들의 문제푼 양이 거의 뭐 1000문제 이상에 육박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내신 대비를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어디서 통하는 거냐면요. 우리 학생들 보시면 내신 대비 보통 어느 정도 하죠? 길어야 한 달 정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 달 정도 또는 3주에서 한 달 정도의 이 레이스에서는 분명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부법이에요. 하지만 수능은 11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을 기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12월부터 11월까지 대략 11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의 장기적인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내신 대비를 하듯이 공부를 하게 되면요. 제가 아까 기출문제집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출문제를 딱 사면요. 맨 처음에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문제집은 1400문제를 담고 있다. 1500문제를 담고 있다 하면서 앞 표지판에 그걸 딱 써놔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걸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하는 용도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그냥 문제를 풀어 제끼는데 내가 오늘 100문제를 풀었다, 80문제를 풀었다, 150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양에만 집착하는 학습을 하게 돼요. 수능에서 절대 통합니다. 절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일단 저는 처음에 그 두 번째 거랑 연계를 지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장기적인 플랜 아래 시기별 필수 학습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하는 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1월부터 12월부터 지금부터 11월까지 총 이제 11개월에 걸친 이제 대장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 시기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겨울 방학이 오잖아요. 그러면 겨울 방학 때 고3 학생들이랑 상담을 이제 윈터나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해보면요. 다들 무슨 얘기하냐면요. 선생님 겨울 방학 때는 기출을 한 바퀴 돌려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성적이 나온다라고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출문제집을 만약에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1400문항이고 공통 두 과목의 선택까지 하면 4000문항이 넘어가요. 그걸 겨울방학 50일, 길어봤자 40일 정도 동안 학생들이 다 소화를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겨울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가장 이제 그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공부해왔던 수원, 수투,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1, 2학기 동안 공부해왔던 그 공부법에 대해서 수능형으로 재정립하는 과정이 가장 우선시돼야 돼요. 근데 개념 정리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개념을 알고 있는데 다시 봐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념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재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겨울방학 동안에 이루어져야 될 가장 우선이 돼야 될 학습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그럼 뭐를 하느냐, 그 개념이 학습이 된 상태에서 기출학습이 병행이 되던가 아니면은 그게 기출학습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요소는 이겁니다. 뭐 단계별로 학습법이 뚝뚝뚝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성적을 올렸다는 경험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수능 공부는요. 돌아오지만 않으면 성적은 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념 공부를 했죠. 기출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6월 평가원이 끝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6월 평가원의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개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되돌아옵니다. 9월 평가원이 끝났어요. 선생님 저는 기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기출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만 되지 않으면 수능에서 성적은 반드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시기별로 공부를 너무 확장을 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겨울방학 때 말씀드렸지만 상반기까지 좀 확장을 시킨다라고 하면요. 겨울방학 때는 기본 개념, 수능적인 개념에 대한 재정리, 그리고 상반기 제가 6월 평가원까지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건 무조건 수능 특강하고 기출을 완벽하게 섭렵을 해야 됩니다. 6월까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수능의 점수는 무조건 나와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확장보다는 중요한 포인트들별로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를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는 이제 앞에 양력을 좀 빠르게 넘기긴 했지만 수학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학문이라는 걸로 수학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고, 이제 일본에서 박사과정까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사고력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수능 수학이 사고력 테스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정 부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수능이 사고력 테스트가 되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제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60 안에 8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 다음부터 사고력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이상, 1등급에서 상위 1% 이상까지가 이제 사고력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거지, 그 이전까지 70점대 중후반이라고 잡아볼게요. 70점대 중후반까지 실제로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기본 틀은 절대로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사고력을 기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사고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해야 될 기출문제들, 그리고 다른 여타 기타 연산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 계시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아닌데요. 예전에 요리에 취미를 좀 붙여보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어떤 제육볶음을 하겠다라고 해보죠. 그럼 제육볶음을 제가 만약에 처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방이 난장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앞에다가 유튜브 켜놓고 백종원의 그 뭐 레시피 보면서 이제 만드는 데 집중을 하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익숙하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 애는 어떤 걸 좋아해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응용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과 지식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은요. 이 반복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사고력, 응용력은 여유로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럼 그 여유로움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지루한 반복을 계속 반복을 해야지만 우리가 사고력이 발휘될 수 있고 그 사고력의 영역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 거는요. 이거는 이제 수험생들한테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얘기인데, 혹시 고3 학생이에요? 고3 돼요 이제? 고3 돼요? 그래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아는 것을 확실하게 맞추는 게 1등급의 시작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 자주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해볼게요. 70점을 맞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그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될 거는 80점을 올리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70점을 60분 또는 50분 안에 맞는 작업을 반드시 수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신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 이제 고3이 되는 친구도 있으니까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객관식 마지막 번이나 아니면 서술형 마지막 번을 학원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걸 풀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것들을 본인이 발휘할 것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100점을 맞기 위한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능에서는요. 수능에서는 70점을 맞았다. 10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가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70점을 맞았어? 그러면은 내가 그 70점을 맞는 시간을 단축시킨다. 마찬가지입니다. 80점이 됐어요. 80점 정도가 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걸 하냐면요. 킬러 문제에 집착을 합니다. 고난도 문제들을 학습함으로써 내가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80점을 맞는 학생이 그 80점을 100분 안에 맞는다면요. 절대로 고난도 킬러 문항은 건들 수가 없겠죠.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르는 거에 대한 공부의 확장도 물론 배워가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본인이 아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정해진 시간 동안 맞출 수 있게끔 훈련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커리큘럼이라던가 학생들한테 자료를 짤 때도 조금씩은 반복을 시키는 편이기는 해요. 똑같은 유형들에 대한 반복을 시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네 번째 요소를 좀 말씀드리고요. 자, 다섯 번째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 등급의 당락은 선택 과목이 좌우한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점수를 이제 분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좀 시키자면요. 우리가 100점 만점에 공통 과목이요. 몇 점이 되냐면 74점입니다. 74점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몇 점이 되냐면요. 선택 과목이 26점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100점의 구성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그 앞에서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올해 수능하고 작년 수능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확통하고 미적분에서 원점수의 1등급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 7점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11점, 그 다음에 7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미적분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수학적인 이해도가 평균적으로 높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점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물론 평균 점수로 바꿨을 땐 똑같을 거예요. 자, 이 점수 차이가 정확히 어디서 나냐면요. 선택 과목의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데이터로는 좀 오늘 좀 컴팩트하게 하려고 가져오진 않았는데 작년 수능에서 미적분 선택자 기준으로요. 오답률의 상위 5위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가 22번 공통 필러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30번 미적분 4점짜리 28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적분 30번이었고요. 네 번째가 미적분 29번이었어요. 다섯 번째가 몇 번일 것 같으세요? 미적분 27번이었습니다. 3점짜리 문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적분 선택 과목에 대한 난이도 차이가 결국에는 학생들의 점수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치로도 알 수가 있고요. 올해 확통은 왜 이렇게 점수가 높냐? 쉬웠습니다. 어머니들께서도 혹시 이제 기사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확통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웠어요. 그 그림조차도 이제 6월 평가에서 나왔던 거랑 이제 동일하게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선택 과목을 얼마만큼 공부를 하는 건지 물론 배점상으로 따졌을 때는 과목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배점이 낮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결국에 수능이 됐을 때 우리 학생들의 등급을 좌지우지하는 건 선택 과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선택 과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수능 공부한다 그러면 처음에 뭐 먼저 피냐면요. 수원수투 먼저 펴요. 수원수투 먼저 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점수 배점을 떠나서요. 그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봤던 거기 때문에 내가 고2 때 한번 경험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2학기 때 시험도 봤던 거기 때문에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수원수투 그러니까 선택 미적분이나 확통보다는 공통 과목에 많이 이제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수험생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를 좀 할게요.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지 점수가 오릅니다. 본인이 편한 공부하면은 절대로 점수가 안 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기를 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은 조심하자.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점수는 반드시 오른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매해 커리큘럼에 대한 재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월부터 수능 전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월부터 2월까지 6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인원 개념편이라고 하는 교재고요. 지금 어머님들께서 갖고 계신 브로셔는 제가 작년 버전이에요. 그래서 올해 거는 이제 브로셔는 지금 제작 중에 있어서 이제 다시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6주 동안은요. 수능형 기본 사고의 정리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내신하고 수능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적 사고는 어떤 건지, 수능형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300으로 나열된 개념을 완벽히 수능형으로 재구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 기출문학 분석, 정리, 방법론 체화인데요.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어머님들 혹시 우리 학생들이 그냥 엄마 나 고3 때는 혼자 공부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말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말리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기출 문항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기출 문제는요. 평가원에서 나오는 기출 문제는 해설이 없습니다. 해설이 없어요. 평가원에서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분석하는 법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기출 문제는요. 단순히 그냥 문제 하나가 아니에요. 문제 하나가 아니고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우리는 너희들한테 이런 걸 물어볼 거야.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이제 평가원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기출 분석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기출문제집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리 및 기출 연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올해는 커리큘럼을 좀 바꿨습니다. 커리큘럼을 좀 바꿨는데 뭐냐면요. 제가 이제 올해 윈터도 들어가면서 여기 이제 윈터에 그 자제분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적분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보니까요. 미적분을 주 1회 3시간 동안 겨울방학 때 끝낼 수가 없어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거를 납득을 시키고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해요. 또한 윈터 시간대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만 1시간 반이라고 한다면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괜찮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아마 이제 어머님들 받으신 시간표 보시면 공통이 없을 거예요. 공통이 없을 건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윈터에서 수업도 하고 있고 다른 학생들한테는 이제 가이드를 제시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미적분은 진짜 겨울방학 때 좀 기본 개념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학생들의 발목을 계속 잡을 거기 때문에 제가 주 2회로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택 과목의 기본 개념 정리 및 기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고 3월부터 5월까지는 이제 올인원 기출편이라고 돼 있어서요. 여기선 철저하게 기출 문장을 그냥 해부해 버립니다. 철저하게 해보려고요. 이거는 물론 저 기출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 연구팀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 그리고 현재 재종반에 계신 선생님들까지 전부 다 이제 연구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서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하게 될 거고 자, 그 두 번째로 EBS 연계 교재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해서 우리 학생들이 6월 평가원 대비를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제가 아까 시기별로 이제 해야 되는 공부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겨울방학만 제가 예시를 드렸는데 기간 동안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게 EBS 분석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 그랬고요. 재작년도 그랬고요. 혹시 어머님들이 이제 그 위에 이제 누나나 아니면 형이나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오빠나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EBS 수능 특강을 언제 보냐면요.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야 부랴부랴 봐요. 왜 그러냐면 6월 평가원에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거든요. 그걸 본 다음에 수능 특강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공부가 계속 밀려요. 공부가 계속 밀립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다 보면은 자꾸 깊이 있는 공부가 아니라 확장을 시키고 싶어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저는 3월부터 5월까지 선택 과목은 당연하고요. 수학원, 수학2 공통 과목까지 그 수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별도의 영상 강의를 전부 다 촬영을 합니다. 전부 다 촬영을 해서요. 우리 학생들이 1년 내내 EBS 연계 교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를 볼 필요가 없게끔 이제 정리를 좀 해주고요. 6월부터 8월까지가 레벨업 프로젝트라고 이제 엔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문제 제일 많이 푸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때는 내신 공부하듯이 학생들을 시키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본 개념이 이제 학습됐을 거예요. 충분히 따라왔다라고 한다면 기출 분석 정말 완벽하게 할 겁니다.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할 거예요. 주간지든 아니면 수업에서든. 자,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치기로 최대한 많은 경험치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이제 1차원적인 방법이 본인이 처음 보는 문제 없으면 돼요. 그렇죠? 한 번씩 봤던 문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표로 하면서 이제 문제를 엄청나게 이제 풀어가는 시기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실전 모의고사 연습하고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대비까지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고, 자, 마지막 파이널은 뭐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뭐 실전 모의고사 합니다. 실전 모의고사 하고요. 그 다음에 필수 기출문항, EBS 연계문항 다시 한번 총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올해 이제 12월 말이죠. 12월 말부터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신할 수 있는 건요. 제가 그 학생들에 따라서 조금 솔직히 다를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한테 배우면은 뭐 100%뭐 2등급, 1등급 만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올해도 지금 이제 학생들한테 재수반이나 아니면 단과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받은 그 문자가 한 20개 정도 넘는 것 같아요. 20개 넘는 것 같은데 70점 이하 단 한 명도 없습니다. 70점 이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기본적으로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 학습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로어 바운드가 있다는 거, 탄탄하게 천천히 시기별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 점수는 반드시 맞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예시도 일단 충분히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커리큘럼이 짜져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수업에서는 이제 관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복습 영상 추가 매시간 복습 영상 당연히 주고요. 추가 영상 제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EBS 아니면은 주간지 아니면은 나가는 모의고사.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건요. 학생들을 이제 하면서 저는 학생들을 솔직히 좋아하지만 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혼자 집에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최대한 편의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나가는 워크북 또는 모의고사, 주간지에서 피드백이 없는 자료는 아예 애초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설 영상을 찍는다라던가 손풀이가 나간다라던가 단순히 문항수를 많이 뿌리는 게 우리 학생을 공부시키는 법 아니거든요. 솔직히 주 1회 또는 주 2회 정도 오는데 나머지 시간 동안도 자기 주도 학습이 충분히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가 영상 제공하고 그 다음에 매주 진도 상황 및 테스트 모의고사 결과 문자 발송 드리고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자료를 보내셨다면 당연히 우리 애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우리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끝나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오늘 문자는 안 보내시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봅니다. 무조건 보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 2시간 전에 수강생용 개별 클리닉을 제공을 합니다. 이때는 저와 그리고 저희 팀 조교들이 할 거고요. 직접 대면 첨삭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게 어느 일정 시간을 넘어가면은 제가 직접 강의를 할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학생들이 수업을 그러니까 과제를 한 거에 대해서 오답 정리를 할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거에 일환이냐면 피드백이 없는 과제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클리닉은 반드시 시켜서 제공을 하고요. 교재 및 과제물에 대한 손풀이 물론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거 볼게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 5계명이에요. 5계명 이거 수험생들한테도 아까 말씀했지만 가장 많이 하는 건데 그 수능에서 어떻게 하면 점수가 오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학원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어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애가 점수가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만약에 어머니들 그런 게 있다라고 한번 하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수학학원이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럴 때 학생들마다 성적을 올려야 되는 다양성이 다 다르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마다 공부하는 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적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가이드라인. 그것만 지켜줘도 일정 점수 이상은 나온다라는 거를 이 5명으로 어머님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까도 제가 잠깐 가볍게 언급은 드렸지만 수능 수학은 지금까지 우리 그 학생들이 경험해왔던 시험과는 완전히 다른 시험이에요. 준비 기간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수능 수학의 시작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사교육 시장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입시연수에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어떤 가이드를 잡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긴 장기 레이스에서 페이스메이커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능 수학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점차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게 저는 이제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힘드셨을 텐데요. 제가 마지막 타임을 맡게 돼서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학생들이 더 힘들 겁니다. 어머님들. 학생들이 더 힘들 테니까요. 우리 어머님들 많이 이제 보시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냥 도 닦는다 생각하시고 1년 동안 믿고 우리 학생들 맡겨주시면 아마 잘 해 나갈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는 박성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